나의 정신아, 안녕?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자기 뇌가 지닌 능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터라 그런 기분을 온전하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정신은 두 개의 작고 좁은 공간으로 되돌아갔다. 빛의 레이스는 티슈 페이퍼처럼 잔뜩 구겨진 채 두 개의 깊숙한 곳에 얌전하게 틀어박혔다. 줄리는 각자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탁자를 모으거나 의자를 나르기도 하고 천막에 발줄을 묶거나 말뚝을 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고 있는 천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도 하는 등 그녀가 거들 일이 많았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줄곧 노래를 불렀고 꿀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힘을 얻곤 했다. 그녀의 이마와 코 밑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땀방울이 입 아귀로 흘러내리자 그녀는 그것을 훅 들이마셨다. 개미 혁명의 일꾼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만들면서 셋째 날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을 교실에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조회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천막들과 가설 무대가 가까이 있는 잔디밭 중앙에 전시장을 마련해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하나의 전시 공간을 만든 데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다. 인디언들의 티피를 닮은 원추형 천막 하나와 컴퓨터 한 대, 거기에 전선과 전화선만 있으면 충분했다. 컴퓨터 덕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8개의 사업계획 대부분이 가동될 준비가 되었다. 공산주의 혁명에 소비에트와 전기가 있었다면 그들의 혁명에는 개미와 컴퓨터가 있었다. 건축 전시장은 레오폴의 이상적인 주거가 소개되는 자리였다. 그는 점토 반죽으로 된 입체 모형을 보여주면서 개미 집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듯이 흙과 벽 사이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순화하면서 실내 온도가 조절되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다윗의 무릎마당 전시장에서는 기억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와 대형 모니터를 갖춘 컴퓨터가 전시되었다. 하드디스크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구상한 정보 교환망의 사용법을 실현해 보였다. 사람들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자청했다. 유한 책임회사 개미혁명의 전시장에서 지웅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혁명의 열의를 조직하고 있었다. 벌써 세계 도처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이고 병영에서까지 비슷한 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고 있었다. 지웅은 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축제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만난 지난 나흘간의 경험을 전해주었다. 지웅은 개미혁명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면 새로운 모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먼저 자기들의 사례를 외국의 모든 개미혁명 동아리에 제시하였다. 그는 가설 무대와 원추형 천막들과 화토불의 배치 도면을 제공하고 깃발과 1+1은 3이라는 슬로건, 꿀술, 엘레오시스 게임 같은 혁명의 상징물들을 소개하였다. 나르시스의 패션 전시장에는 아마존들이 모여서 그의 모델이나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일부는 곤충의 모티브가 찍힌 옷을 선보였고 일부는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하얀 시트 위에 모티브를 그려 넣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주에는 이렇다 하게 보여줄 만한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완전 소통에 관한 야심적인 계획과 사람의 코를 곤충의 더듬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처음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그저 꿈에서라도 좋으니 그런 완벽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내 그녀의 말을 여겨 듣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진정한 대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었다. 줄리는 로제타석 전시장에 개미집을 들여앉혔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그녀는 잔디밭을 깊이 파고 여왕개미를 포함해서 모든 개체들이 다 들어있는 개미집을 통째로 드러냈다. 줄리는 생물실에서 가져온 어항에 그 개미집을 담았다. 잔치에는 오락이 빠질 수 없었다. 탁구대들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제자리에 둔 덕분에 잇따라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고 어학 실습실은 거기에 비치되어 있던 비디오 자료 덕분에 영화관 구실을 하고 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소개한 엘레우시스 게임이 한창이었다. 감추어진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게임은 상상력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적합해서 금세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다. 풀은 점심 식사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장담했다. 음식이 맛있을수록 혁명가들의 의욕도 더 왕성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개미 혁명의 음식을 맛의 명소를 소개하는 여행 안내서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방에서 조리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한편 꿀을 이용하여 새로운 맛을 내보겠다고 꿀튀김, 꿀잼, 꿀가루, 꿀소스 등 모든 결합을 다 시도하였다. 밖으로 빵을 사러 나가기가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므로 폴은 빵을 직접 굽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밀가루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었다. 몇몇 장정들이 교정의 나지막한 벽돌담 하나를 해체하여 그 벽돌로 빵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미식법 전시장에서 폴은 후각이 잘 발달한 사람은 먹어보지 않고도 음식의 맛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음식 냄새를 맡는 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리라고 짐작했다. 아마존 하나가 줄리에게 와서 마르셀 보지라르라는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혁명의 지도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도자는 없지만 줄리를 대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더니 줄리와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다. 줄리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전화를 다 주시다니 놀랍군요. 사건을 잘 몰라야 더 훌륭한 기사를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해요. 줄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가 해명했다. 사실은 농성자 수를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경찰 측의 얘기로는 100여 명의 불법 점거자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수와 제가 곧 알려드릴 수의 평균을 내실 생각이시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521명이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좌파 또는 극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주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럼 뭐지요? 줄리는 짜증이 났다. 좌우 두 방향밖에 생각을 못하시는 분 같군요. 사람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정치적 입장이에요. 마르셀 보지라르는 이미 생각해둔 기사 내용과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면서 그 대답의 속뜻을 한참 따져보았다. 줄리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주애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우리를 굳이 어떤 정당과 연결시키려면 진화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운동은 인류를 더 빨리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아, 그래요? 바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여러분은 극좌파예요. 바르셀 보지라르 기자는 안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지레짐작이 또다시 들어맞는 것을 흐뭇하게 여기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십자말풀이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보기에 기사를 쓴다는 건 뻔히 드러나 있는 답을 십자말 풀이판에 네모칸에 채워넣듯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틀에 거의 변화가 없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그는 모든 취재 영역을 망라할 수 있는 일렬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 기사를 위한 틀이 있었고 문화면이나 사회면을 위한 틀이 있었으며 시위 사건을 위한 별도의 틀이 또 있었다. 그는 미리 생각해 둔 대로 삼엄한 경계망 안에 들어간 학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 대화 때문에 열이 올라있는 줄리에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엄습했다. 줄리는 풀의 전시장으로 갔다. 그는 가설 무대의 소음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동쪽의 한가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 터였다. 폴과 줄리는 사람의 5가지 감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시각에 너무 의존한다고 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 전해진다는 거였다. 거기엔 문제가 있어. 시각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시각은 전체적인 감각으로 변하고 다른 감각들의 몫은 형편없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폴은 줄리의 이해를 돕겠다며 그녀의 눈을 스카프로 가린 다음 자기의 냄새 오르간에 발산되는 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다. 줄리는 백리향이나 라벤더와 같은 냄새는 쉽게 구별했고 쇠고기 슈트나 헌 신발이나 낡은 가죽의 냄새도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알아냈다. 줄리의 코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제스민과 바카와 쇠풀을 가려냈고 냄새만으로는 식별하기 쉽지 않은 토마토까지 알아맞혔다. 내 코야 안녕? 줄리가 말했다. 냄새도 소리나 빛처럼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폴은 그렇게 말한 다음 이번에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맛을 알아맞혀 보라고 했다. 줄리는 맛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녀는 혀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맛에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실 맛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4가지밖에 없었고 어떤 음식 특유의 냄새는 모두 코를 통해서 지각되는 거였다. 줄리는 목구멍으로 넘어간 음식의 행로를 느껴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관벽의 신축 운동에 밀려 식도를 미끄러져 내려간 음식이 위에 다다르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갖가지 위액이 수화작용을 시작했다. 줄리는 그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도 기뻤다. 내 위에 안녕? 그녀의 몸은 먹는 것을 행복해했고 그녀의 소화기관은 스스로의 존재를 생생하게 알려왔다. 줄리는 강한 식욕을 느꼈다. 그녀의 거식증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몸은 다시 영양 부족 상태가 올 것을 걱정하기라도 하듯 작은 음식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였다. 그녀의 몸은 특히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폴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는 그녀에게 초콜릿이나 건포도, 사과, 오렌지 따위가 들어간 케이크들을 조금씩 떼어서 내밀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혀의 유두에 신경을 모으고 자기가 먹고 있는 케이크의 종류를 말하였다. 우리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관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폴은 여전히 눈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그녀의 입에 자기 입을 갖다 댔다. 줄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시 주저하다가 귀를 밀어냈다. 폴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줄리는 스카프를 풀었다. 정작 난처한 것은 그녀였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사실 나는 그런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줄리는 전시장을 나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조회가 그녀를 따라왔다. 넌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니? 나는 살갗을 맞대는 건 딱 질색이야.
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범퍼 같은 것을 몸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공연히 남의 손을 잡거나 남의 어깨를 감싸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인사를 나누려면 의뢰서를 뺨을 비벼야 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애는 줄리의 성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보다가 그토록 예쁜 줄리가 2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수처녀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줄리의 설명은 이러했다. 나는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나의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보기에 성은 남녀가 짝을 짓고 결혼을 하고 고리타분한 부르주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야. 개미 사회에는 생식을 하지 않는 중성의 개체들이 있어. 그 개미들은 생식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아. 노처녀로 혼자 산다고 허구한 날 잔소리 들을 일도 없지. 주애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곤충이 아니야. 우리는 달라. 생식을 할 수 없는 중성의 사람도 없어. 물론 아직은 없지. 문제는 내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거야. 성은 단지 생식일 뿐만 아니라 쾌락이기도 하다는 거야. 성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은 쾌락을 서로 주고받아. 줄리는 못 믿겠다는 듯 뾰록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직 짝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누구하고든 살을 맞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백과사전 독신을 막는 방법. 피레네 지방의 몇몇 마을에서는 1920년까지 청춘 남녀가 짝을 짓는 문제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그 마을들에는 혼인의 밤이라는 연례 행사가 있었다. 그날 밤이 되면 16살이 된 모든 처녀와 총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을 어른들은 참가하는 처녀 총각이 동수가 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행사는 먼저 산기슭에 야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흐드러지게 먹고 마시는 성대한 잔치로 시작된다. 그러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처녀들이 먼저 산속으로 들어간다. 처녀들이 달려가 덤불 속에 숨으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총각들이 그녀들을 찾으러 간다. 어떤 처녀든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낸 총각이 그녀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예쁜 처녀일수록 그녀를 찾는 총각들이 많게 마련이지만 아무리 콧대가 높은 처녀라도 자기를 가장 먼저 찾아낸 총각에게 퇴짜를 놓을 권리는 없다. 그러다 보니 예쁜 여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것은 꼭 잘생긴 총각들이 아니라 날래고 눈치 빠르고 꽤 바른 총각들이기가 십상이다. 다른 총각들은 덜 매력적인 처녀들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어떤 총각도 처녀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동작이 금뜨고 두름손 없는 어떤 총각이 못생긴 처녀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혼자서 돌아오면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만다. 못난 처녀들로서는 그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어둠이 짙을수록 유리한 건 그녀들 쪽이다. 이튿날에는 결혼식이 거행된다. 그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거의 없었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불과 위턱으로 손가락들과의 협력이라는 기지를 내건 혁명적인 개미들의 긴 행렬은 이제 산만의 대중으로 불어났다. 그들 앞에 예디 베이나캉이라는 도시가 나타났다. 혁명군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도시의 개미들이 반발한다. 혁명군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도시에 불을 지르려고 하지만 도시의 둥근 지붕이 푸른 나뭇잎으로 덮여 있어서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암개미 백사모는 주위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도시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커다란 돌덩이를 이고 있는 절벽이 그 도시를 굽어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커다란 돌덩이를 도시 위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한동안 꿈쩍을 안 하던 돌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앞뒤로 흔들거리다가
연한 잎으로 덮인 둥근 지붕 위에 정통으로 떨어진다. 10만의 거주자를 거느린 도시 위에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무거운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이제 그 둥지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만 남았다. 그 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밤이 되자 혁명군은 납작하게 내려앉은 그 둥지 안에 들어가 먹이를 먹으며 휴식을 취한다. 그동안 암개미 103호는 다시 손가락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10호는 후각 기록을 만든다.